강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미래를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현재 연구자로서 강인공지능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행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눌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벌고 세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노동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하고 어떤 재능을 발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 직종 중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는 직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겠네요? 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그 결정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목적을 하고 있는 작업이나 효율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약 인공지능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강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간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가치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기계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없다면은 정말 우리 같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뭐 가장 좋은 선례가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앞에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여러 사람의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건지 혹은 뭐 생명을 줄인 형태로 갈 건지 혹은 벽에 부딪혀서 운전자의 생명을 희생해야 될 건지 판단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속할 건지 치료를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AI가 100% 거기에 대해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정 자체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 윤리나 인문학에 대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구분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인간처럼 이제 지각하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AGI라고 해서 인간과 다름없는 지능을 가진 존재를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도메인이나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나요? 이게 강인공지능이다 할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에서나 저희가 소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뭐 자비스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사물 인식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약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레이커스와이에 의하면 2045년이 2030년 정도로 앞당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인류 멸망으로 나와서 상당한 충격을 줬거든요. 2030년이면 사실은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강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왔을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그런 제재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과 함께 살아나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이렇게 로봇들하고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너무 정교하다.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까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논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AI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어디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5년 안팎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I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만 많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AI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혹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AI가 굉장히 잘하는 역할입니다. 뭐 잘 못하는 영역이라면 한마디로 데이터가 잘 못하는 부분이겠죠. 창의적인 부분, 어떤 굉장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어떡하라고 대기업 광고까지 이 여성이 접수? 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로지가 올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1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인간이 완전히 블루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2025년이 되면 가상인간의 시장 규모가 14조 정도가 된다고 하고 소설가나 기자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그림도 이제 다 협업을 하고 그리고 뭐 음악도 작곡도 마찬가지이고 학문적인 영역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앞선다고 들었고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는 실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이 될 때 증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었을 때 그냥 재미있는 거랑 내 앞에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 궤적에 대한 글을 봤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처럼 글을 누가 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창의적인 역할을 하시는 많은 작가분들과 예술가들에게도 저는 뭐 오히려 그런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위안이 아닐까. 실질적인 분야에서 한국이 로봇 도입률 1위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1만 개가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대체될 거라는 기사를 네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유망 직업군에 대한 대비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여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거든요. 네, 좋은 포인트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업군을 생각했을 때 AI랑 비슷한 역할을 이제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직업을 찾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시는 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그 작업이 정형화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그런 직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역할이고 미래에도 직업적으로는 훨씬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게 예를 들면 저는 법 쪽이라든지 의료, 명상이나 어떤 요가 같은 그런 관련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정말 나타나게 되고 AI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최근에 뭐 주 4일제가 계속 얘기되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타버스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쉽게 잃어버립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로봇도 될 수 있고 멋있는 뭐 연예인도 될 수 있고 하는 거지만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더 반대급부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사회의 어떤 공동체 일원들과 진짜 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어떤 생명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말 그 내 존재와 내 존엄성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군들은 반드시 수요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더 커지는 네.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네.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EU에서 네. 로봇에게 어떤 전자인간 지위를 부여해서 자율로봇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2017년에 이미 나왔다고 들었어요. 로봇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로봇세를 부여해서 그 복지 제도를 인간에게 다시 주는 사회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게 정말 이제 사회 논의가 시작되었구나. 사실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사실은 모든 기업들의 어떤 활동과 노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에 한정된 세를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 그 모든 산업이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과 함께 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어떤 사용처를 직업을 재교육하고 저는 존엄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들과 어떤 프로그램들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이제는 뭐 좌우 이런 거에 논의를 넘어서 네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AI나 이런 이제 인공지능, 뭐 아까 데이터 같은 게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현재도 소유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화라고 하는 거의 맹점 자체가 데이터가 특정 몇 곳만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회로 많이 이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형태가 기본 소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휴머노이드 개념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화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시대, 기계화가 되었을 때 인간에게 오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들,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좀 더 힘쓸 수 있고 저희가 뭐 함께 뭐 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니까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행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눌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벌고 세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노동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하고 어떤 재능을 발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예전에는 법학과나 뭐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이제 AI들이 법학과에 가서 하면 되지. 판사나 검사가 뭐가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면 법학과에서 다루게 될 법에 대한 것들이 좀 범위가 달라지겠구나. AI 윤리에 대해서 또는 AI 편견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AI 편견이 곧 지금 인간 사회의 편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AI 편견이라는 게 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AI 편견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의 편향에서 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이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어떤 뭐 남녀 평등과 좀 반대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주게 되면은 AI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결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내가 주는 만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죠. 뭐 이루다 같은 네. 챗봇이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의견을 주고 편향된 형태의 뭐 대화를 유도를 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거대한 기업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편향된 시각을 챗봇을 통해 막 뱉어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었고요. 그 흑인의 얼굴을 보고 뭐 원숭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끊임없는 고찰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로 AI가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연구를 이제 최근에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재판에서 일어났던 판례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90%가 넘는 정확도로 그 판결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측한 인공지능에게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인지,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정권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판결의 이유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 시대적으로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이 다음에 법제화하고 판결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내가 정말 공정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AI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AI와 공존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I는 뭐 도구일 뿐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좀 두려워하지 않는 좀 자세가 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AI보다 못할 수 있다. 못하면 어때라고 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지금 잠깐은 잘 하는 것 같지만은 데이터가 이제 주어진 것에서만 잘할 수가 있고 없는 분야에서 내가 분명히 더 잘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믿고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간과하고 있는 게 AI는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글을 쓰는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습을 한 번 할 때만 해도 50억이 넘습니다. 한번 이거 만들어 봐야지라고 시도를 한 번 할 때마다 50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뇌 같은 경우에는 몇백 그램 되는 물질 존재에서 20와트 정도만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창의적인 대화와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이나 자원이 이제 제한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뭐 수백만 대, 수억 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속이라든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용이 금방 다하게 되면은 또 그냥 버려져야 되고 수거해서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생도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의학의 발달로 지금도 노화도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 고차원적인 정말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결정에서만 그냥 이제 의존해서 우리가 진짜 그냥 하기 귀찮은 것들만
부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직접 하면서 해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미래학자 레이커스 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얘기하신 거랑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결합하면 된다. 앞으로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살면 된다. 그것이 초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미래 시대에 과연 초인간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이미 저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많은 작업들이 이미 컴퓨터에게 맡겨놓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엑셀이라든지 복잡한 연산이나 뭐 기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기계에게 맡겨놓고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몸에 지니고 그 근저에 두면서 이미 살아나가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뭐 유치원 교육부터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전공을 불문하고 인공지능은 무조건 6학점 이상 수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뭐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죠. 그걸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회로를 주입을 해서 번역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뭐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은 어쨌든 초지능에 뭐 근접한 뭐 비슷한 사회는 이미 이제 와 있고 이미 우리는 거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셀러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기술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 삶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뇌를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그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닮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호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